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보게 될 작품은 윤선도의 오우가입니다. 작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따로 적을게요. 자, 이 윤선도라는 분은 조선 후기 때 사대부 양반이었습니다. 자, 옛날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 되게 유행했던 갈래 중에 하나가 시조라는 건데요. 자, 오늘은 시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뒤에 이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고려 말 때 등장했지만 조선 때 엄청난 유행을 끌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시가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간간히 현대시조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형식이 엄청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얘를 정형시라고 해요.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시입니다. 자, 얼마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냐면 일단 얘들을 한번 보세요. 작은 이 세 줄짜리의 시조들이 6개로 뭉쳐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은 이렇게 각각의 짧은 시조들의 형식부터 먼저 보고 나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런 짧은 시조들을 뭐라고 했냐면 평범한 시조, 평시조 혹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짧을 단자를 써서 단시조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평시조 혹은 단시조의 형식이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데요. 자, 3장이 뭐냐면 세 줄이에요. 자, 왼쪽에 다시 가서 본문을 보면 줄이 한 줄 한 줄에서 총 3줄씩 이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을 뭐라고 하냐면 초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있어서 중장이고 마지막 마칠 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합니다. 자, 초중 종장의 3장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6구라고 합니다. 구가 6개인데 구라는 거는 단어들의 묶음을 구라고 해요. 구가 6개라는 얘기는 한 장당, 즉 한 줄당 구가 2개씩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렇게 2개씩 끊겨요. 그래서 총 구가 6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5자 내외라는 거는 총 글자 수인데 세 장의 글자 수를 다 세어보면 대략 45자 정도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음보도 지켰어야 됩니다. 자, 사음보가 뭐냐면 음보라는 말은 끊어 읽기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거 띄어쓰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띄어쓰기별로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아요. 그래서 띄어쓰는 거 말고 끊어 읽는 단위로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요. 요게 한 줄당 4덩어리씩 나온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이렇게 하니까 총 4덩어리씩 끊기면서 이 4음보가 반복이 되어서 뭔가 리듬감이 잘 느껴지죠. 자, 그리고 이 음보들, 각각의 덩어리들의 글자 수까지 정해놨습니다. 얘를 뭐라 하냐면 3, 4조, 4, 4조라고 하는데요. 글자 수 한번 세어볼게요. 네 벗이 5, 3, 몇이나 하니 5, 수석과 3, 송죽이라 4, 동산에 3, 달 오르니 4, 그더욱 3, 반갑고야 4, 두어라 3, 이 5밖에 5, 또 더하여 4, 무엇하리 4. 자, 이렇게 5, 5짜리들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3, 4, 4, 4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글자 수를 이렇게 맞춰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보나 음수, 그러니까 얘를 음보라고 하고 얘는 글자 수 혹은 발음 수라고 해서 음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습니다. 역시 시니까 운율이 생명이겠죠. 자,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형식. 우리 초중 종장 중에서 종장의 첫 머리에 글자 수를 정해놨습니다. 글자 수 혹은 음절 수, 3음절 혹은 세 글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장의 첫머리는 3음절로 고정시켰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종장의 첫머리 두어라 세 글자네요. 자, 그 다음 수도 보세요. 좋고도 세 글자네요. 아마도. 구천에 저렇고 보고도 전부 다 세 글자입니다. 이거 보니까 형식이 굉장히 철저하게 정해진 아까 말했던 정형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형식이 정해진 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조들이 지금 오우가처럼 총 6수가 묶여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 계속 내가 선생님이 뭐 6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시는 이거를 1년, 2년, 3년이라고 센다고 배웠었죠. 하지만 옛날 시조들은 1년, 2년이 아니라 1수, 2수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이 오우가는 총 6수짜리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평시조, 짧은 단시조들이 여러 수가 묶여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달아서 연결해서 쓴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연시조는 평시조 여러 수를 연달아 쓴 것. 연달아 쓴 시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시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우가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우선 이 제목이 오우가인데요. 먼저 당연히 가자는 노래 가자겠죠. 자, 무엇에 대한 노래냐면 우는 우정할 때 우예요. 즉, 친구라는 뜻인데 벗이 몇 명이다? 5명이다. 그래서 5친구에 관한 노래다. 그런데 밑에 쭉 살펴봤을 때 친구 이름, 즉 사람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즉 여기서는 사람을 친구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들이 자기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면 2수에서는 물, 3수에서는 바위, 4수에서는 소나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5수에서는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라고 해서 대나무를 지칭하고요. 마지막 6수에서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은 작은 것 혹은 너라고 지칭하는 달이 나옵니다. 총 5개의 이 작품 속에서 5개의 자연물들을 친구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목에 하나 표시해 볼까요? 사람도 아닌데 친구라고 합니다. 얘를 의인법이라고 해요. 자, 인자가 사람 인자인데 사람도 아닌데 친구 취급하는 거, 사람도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명의 친구라고 하는데 지금 친구가 2수부터 6수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1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살펴봤더니 수, 석, 송, 주, 달 이렇게 해서 5친구를 일수에서 먼저 통틀어서 한꺼번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친구당 한 수씩 배정해서 총 6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우가라고 해서 총 5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우가는 총 6수짜리 연시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수부터 한번 볼 건데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라고 했었죠. 그쵸? 자, 시적 화자가 자기 벗을 소개하겠대요. 수, 석, 송죽, 달이 있대요. 자, 수라는 것은 한자 보세요. 물이죠? 석은 돌인데 여기서는 바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송이란 건 소나무 송자고요. 죽은 대나무 죽자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벗을 먼저 소개하고 마지막 벗은 바로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5개의 벗입니다. 그 더욱 반갑고야. 자, 반갑고야는 반갑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마지막 두어라 라고 했는데요. 자, 냅둬라 이 뜻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는 그냥 두어라 라고 그대로 해석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즉 종장 첫머리에 두어라 라고 사용하는 거는 옛날 선비들의 어떤 습관적인 관습적인 어떤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 5이 누구예요? 위에 나왔던 수석 송죽 달이겠죠. 자,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형을 사용하는데 우리 보통의 의문형이랑 좀 다릅니다. 보통 의문형은 답을 몰라서 그 답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의문형을 많이 쓴다면은 여기서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일부러 강조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방법 바로 설의법이라고 하죠. 자, 의문형을 답을 알고 있으면서 답을 구하지는 않고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방법,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난 이 5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만족감을 강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소개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친구 소개 첫 번째, 물입니다. 자, 물을 왜 좋아하고 물을 왜 내 친구라고 하는지 물의 장점을 설명하기 전에 다른 거랑 빗대어서
표현할 건가 봐요. 먼저 구름이 나왔습니다. 자, 구름이 어떤 애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자, 사람들은 말이야 구름빛을 좋다 그래. 이때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쓰는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좋다는 깨끗하다였어요. 그렇다면 구름빛은 하얗잖아. 그래서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아니 세상에 검기를 자로해. 자, 검기 금방 검어집니다. 날씨가 흐려지면 먹구름 흙구름이 되죠. 자, 자로라는 거는 자주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름은 깨끗하지만 금방 변하는 것이구나. 아, 구름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람소리 막다 하나. 사람들은 바람소리가 맑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칠 적이 많습니다. 한오메란데 왜 많습니다라고 해석할까요? 자, 옛날 말로 하다는 많다란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칠 적이 많습니다. 얘도 자기의 어떤 스탠스를 쭉 유지하진 못하는 아이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바람도 별로야 라고 할 거예요. 구름과 바람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일단 금방 변한대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 가변적이라고 하죠. 우리 이거 품사할 때 배웠었죠? 가변어, 불변어 두 개 나눴었잖아요. 그때 가변이란 말은 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금방 변해버리고 자기 속성을 그냥 순간적으로만 유지를 할 뿐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구나. 그래서 구름과 바람은 이렇게 싫은 반면 내가 좋아하는 물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좋고도 그치지 않는데요. 자, 이때 좋고도란 얘기는 깨끗하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구름과 바람 그리고 물 사이를 서로 반대시키죠. 그쵸? 얘를 뭐라 하냐면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반대되는 아이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애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 대조법이라고 해요. 자, 물은 어떻냐면 구름처럼 깨끗하고 바람처럼 그치지 않아.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물은 변함이 없대요. 우리 얘를 뭐라 했지? 불변적. 우리 품사에서도 불변어 했었죠. 변하는 게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성을 가지면서 지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래서 물을 좋아한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바위를 좋아하는 이유인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바위 말고 꽃과 풀을 데리고 와서 꽃과 풀의 나쁜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나쁜 점을 안 가진 우리 바위 대단하다라고 칭송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치고 피었다가도 쉽게 져버리네. 꽃도 별로네. 풀은 말이야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어이하여 어찌하여 푸르다가도 누래지니 어떻게 저렇게 금방 누렇게 져버리고 시들어버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도 별로네. 꽃과 풀도 역시나 아까 구름 바람처럼 금방 변하는 애들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변치 않는 거, 자, 변치 않는다 뭐예요? 불변합니다. 우리 불변하는 친구 누구냐면 바위밖에 없대요. 자, 그렇다면 바위도 역시나 꽃과 풀과 대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바위도 어떤 점이 좋다? 불변하고 영원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좋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만 이수와 삼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이거 두 개 한번 묶어볼까요? 얘들 둘이 비슷하게 생긴 어떤 형식을 반복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슷한 구조를 반복하는 것,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걸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런 형식을 반복하고 있죠.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세모와 동그라미들 사이에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조법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세 번째 친구는 또 어떤 특징을 가져서 좋아할까요? 자,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쵸? 그러는 와중에 더우면 꽃 피고 끊고 추우면 잎 지거늘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거늘 이것도 문장 구조가 반복됐네요. 이것도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소나무란 아이는 그렇지 않대요. 뭔가 계절이나 온도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원래 푸르른 모습을 겨울까지도 잘 유지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걸 보고 선비들이 와, 소나무 진짜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소나무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이랬어요. 자, 소나무 입장에서 눈서리는 세모 한번 쳐보세요.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시련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은 소나무야, 너는 참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찬했어요. 지조와 절개라는 건 방금 말했듯이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 거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솔아 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람도 아닌데 불렀어요.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취급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의인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부른다라는 뜻의 돈호법도 사용했습니다. 자, 돈호는 부를 호자를 써서 소라, 친구야, 하늘이시여, 신이시여, 누군가를 부를 때 돈호법을 썼는데 그 부르는 대상이 돈호법을 쓸 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의인법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야, 너는 어찌? 자,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거 품사에서 배웠죠? 체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대명사에 사람 지칭하는 거 인칭 대명사 있었죠. 인칭 대명사의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너는 2인칭이겠죠. 그쵸? 이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인칭할 때 인자가 사람 인자야? 그런데 사람도 아닌데 너라고 불러? 소나무를 또 한 번 더 의인법을 사용한 겁니다. 의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3개 나왔어요. 의인법 종류를 살펴보면 아까 전에 제목에서처럼 사람도 아닌데 친구 취급하는 거 의인법, 또 소라 할 때처럼 사람도 아닌데 부르는 거 의인법, 또 너는 이라고 할 때처럼 사람도 아닌데 인칭 대명사 쓴 거 의인법이에요. 3가지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라고 했는데 모르는다 라고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왜 자꾸 모르는가 의문형으로 해석할까요? 자, 바로 는다에서 니은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니은다. 조선 때, 그러니까 중세 국어 때 이렇게 니은다로 끝났는데 자, 앞부분에 너는 이라고 했죠. 그쵸? 너에다가 표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를 2인칭 대명사라고 했어요. 2인칭의 주어가 있고 이거 뒤에 니은다가 붙었을 경우에 얘를 의문형으로 해석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문장을 봤을 때 앞에 주어가 2인칭이에요. 너, 당신, 그대 이런 2인칭 주어에다가 뒤에 다로 끝났으면 이거는 의문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니은다라는 것은 니은가 혹은 뭐뭐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얘가 눈서리를 모른다는 얘기는 어때요?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킨다,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구천에 뿌리고든줄 그로하여 알겠다. 자, 여기서 구천이란 것은 땅 밑을 얘기합니다. 땅속 혹은 땅 밑입니다. 자, 땅 밑에 뿌리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 봐도 알겠어. 왜냐면 땅 위에 보이는 그 모습 엄청 멋있거든. 그러니 걔가 딱 봐도 안 봐도 뿌리가 곧을 것 같아. 자, 뿌리가 곧다란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지조와 절개 한 번 더 써볼게요.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다. 나 그거를 그로하여 아노라. 이때 그가 뭐다? 뭘 보고 알았지? 그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눈서리를 모르는 이 모습. 이걸 보고 나는 너 뿌리 곧은 줄도 알겠다라고 예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갑시다. 그 다음 4번째 친구는 바로 대나무가 나와줘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대나무의 성격 한번 볼게요. 우리 대나무 어떻게 생긴지 알죠? 요렇게 마디가 있고 이렇게 생겼죠. 위에는 이렇게 대나무의 뾰족한 어떤 이파리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다른 나무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무도 아닌 것이 불도 아닌 것이 이랬죠. 그쵸? 나무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대꾸법이 한 번 더 쓰였네. 뭐도 아닌 것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자, 그 다음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자, 얘는 엄청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엄청 고다 있어요. 그쵸? 얘를 한 번 더 표시해 볼까요? 지조와 절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는 태도예요.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는 이런 것의 상징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속은 어찌 비었는가? 대나무 속을 똥똥똥 두드려 보면 비어 있겠죠? 자, 이걸 보고 뭘 떠올렸냐면 속에 욕심이 없다라는 어떤 자세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욕심이 없는 자세, 조금 어렵게 없을 무에다가 욕심할 때에서 무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욕심도 없고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옛날 선비들이 딱 좋아할 만했겠죠. 자, 그러면서 속은 어찌 비었는가 라고 의문형을 사용했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쵸? 속은 어찌 비어있니? 하면서 뭔가 이 대상을 예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사용한 의문형 뭐라고 했죠? 설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저렇게 사시사철 푸르다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를 좋아하노라. 항상 푸르른 모습 또한 아까 전에 그 소나무처럼 눈서리를 모르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는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하노라. 자, 마지막 친구 달로 내려가겠습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 있다. 자, 작은 것 바로 달인데요. 높이 떠 있다란 얘기는 우러러 보는 대상이다란 뜻이에요. 위에 있잖아요. 우러러 보는 대상.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 같은 거 있죠?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우러러 보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임금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은 임금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엄청 멋있는 대상이구나.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가 또 있느냐. 자, 이때 광명이란 거는 빛광자의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밝은 빛이 너만 한 애는 또 없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즉 달의 어떤 특징에서 우러러 보는 대상이면서 얘를 동시에 광명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빛을 밝게 내주는 대상, 광명의 대상. 자, 그 다음에 이 달을 보고 너라고 했잖아요. 너는 아까 인칭 대명사인데 사람한테만 쓰는 거랬어요. 그래서 의인법이겠고 너만 하니가 또 있겠느냐? 이 말은 또 없다. 너뿐이다. 네가 유일해. 라는 뜻인데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것 또한 설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고도 말 아니한다. 자, 이거는 달의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달은 밤에 떠가지고 세상사를 막 내려다 볼 거예요. 그쵸? 근데 밤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겠어. 하지만 그런 거를 다 보면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말을 안 한대. 그래서 이런 태도는 선비의 과묵함을 뜻합니다. 자, 이런 과묵한 모습도 엄청 멋있는 거야. 그래서 너야말로 내 벗인가 싶어. 사람도 아닌데 벗 취급해? 의인법 한 번 더 썼죠.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비슷하게 쓰고 있는 말투들이 있는데요. 자, 네 벗이 멋지나니. 자, 맨 위로 올라갑시다. 수석과 송죽, 이라. 그 다음, 그덕 반갑구나. 그리고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는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한오메라, 한오라, 그리고 한오라, 아노라, 그리고 비었는가, 그를 좋아하노라, 또 있느냐, 뭐뭐라 하노라. 자, 이런 뭔가 계속 감탄하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탄하는 듯한 말투를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자, 영탄, 감탄할 때 탄자예요. 그쵸?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서리법이라고 짚어줬던 이런 무엇하리, 그 다음에 비었는가, 또 있느냐 이런 애까지도 영탄법에 들어가냐 하는데 들어갑니다. 서리법도 영탄법에 포함됩니다. 어찌됐든 그 대상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영탄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